녹화해주세요. 네, 지금 합니다. 알겠죠? 자, 아니요. 질서로 따르. 자, 대표적인 사상가로는 노자가 있습니다. 노자. 알겠죠? 자, 노자가 있는데 이 노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도라는 것이 있어요. 이 도라는 것. 이 도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깨닫고 따라야 할 것들이야. 근데 이 도라는 것은 어디서 왔냐? 자연을 본받아서 온 거야. 지금 녹화하는 거예요? 음. 도라는 것은 자연을 본받아 어긋나지 않다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은 그냥 자연이 알려주는 걸 그대로 따라가면 이 도를 깨닫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도교에서 말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유교랑은 다른 게 유교는 하늘로부터 부여받았고 내 도덕적인 내면성을 계속해서 인위적으로 끄집어내야 되는데 도교는 그게 아니라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이미 자연 속에 자연의 만물 이치 속에 생과 삶과 죽음이 있어. 그래서 자연이 피고 지고 꽃이 피고 지고 산이 생기고 없어지는 이런 자연의 모습들을 그대로 느끼고 깨닫는다면 도를 깨우친 사람이 된다라고 말하는 게 도교예요. 알겠어요? 네. 네. 그래서 네. 얘네가 꿈꾸는 사회는 뭐라고 부르냐면 소국과민이에요. 얘네가 꿈꾸는 이상사회. 소국과민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자, 소국과민은 작은 영토에 작은 백성들끼리 모여서 산다라는 거야. 한마디로 인위적인 법도 없고 제도와 규범이 없이 그냥 작은 인원들끼리 소수의 인원으로 자연의 순리대로 사는 거야. 왜 그러냐면 사람이 너무 많아지고 과포하게 되면은 이걸 통제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려면 인위적일 수밖에 있어. 있어요. 인위적이어야 돼. 인위적일 수밖에 없는데 도교에서 꿈꾸는 건 그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작은 단위 소수끼리 모여 살아가지고 그냥 먹고 자고 싸고 그다음에 이렇게 그냥 하루 순리대로 살아가는 거. 이게 바로 도교의 삶이에요. 도교와 꿈꾸는 이상사회. 소국과민이라고 해요. 그럼 우리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무의자양과 소국과민을 기억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럼 소국 과민 인위적인 제도가 없고 오수예요. 소수. 아, 소수의 인원이 자연의 순리대로 따르는 그런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해됐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얘네도 그러면 자연스럽게 얘네 세계관은 평등적 세계관을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냥 자연에 살아있는 대로 있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모든 만물은 다 동등하게 있는 거예요. 세상 만물은 평등한 가치를 가졌다라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양육강식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힘을 길러서 누군가를 통제하고 하는 게 아니라 나무는 나무만의 가치, 물은 물만의 가치, 돌은 돌만의 가치, 사람은 사람만의 가치, 모두 다 가치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가 잘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냥 우린 다 똑같은 존재야. 자연 속에 속해 있어. 이 도를 깨우치면 어려울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등적 세계관, 세상 만물은 평등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추구해. 근데 이거를 알아가려면 얘네도 그래도 뭔가 좀 해야 돼. 그게 뭐냐면 자, 이 경지를 깨달아야 되잖아. 모두는 평등하고 자연의 순리대로 살아가야 된다. 살아가고. 선생님, 이 비행기가 너무 시끄러워. 잠시만요. 아연아 너도? 나도 겁나 시끄러워. 왜? 이 비행기 너무 시끄러워. 내가 뭐 했어? 아니요 비행기. 깜짝이야. 비행기 여기도 날아다녀. 설마 같은 동네 살아? 옆집에 살아. 애들 다 들리는데? 여기도 들려. 여긴 안 들리는데? 뭐야, 저 비행기 하다가 왜 이렇게 많은 나도 들려, 나도. 비행기야 대박. 짱 좋아. 평등하다는 것, 자연의 순리대로 평등함을 깨달으려면 그래도 얘네도 뭔가 조금씩 해야 되는 게 있어. 그게 뭐냐면 바로 좌망과 심재예요.
이름을 왜 이렇게 어렵게 줘? 짜증나 진짜. 이 사람 있는 것 같잖냐? 자만아, 이걸 심재야. 할 수 있는 초월의 경지가 되려면 좌만과 심재를 해야 돼. 근데 그러면 이 좌만과 심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 인위적인 것 같잖아. 그치? 네. 좌망은 뭐냐면 가만히 앉아서 속세의 것을 털어버리는 거야. 그냥 앉아서 자연이 어떻게 흘러가고 자연을 느끼는 거. 알겠죠? 좌망이라는 것은 조용히 앉아서 우리를 구속하는 것을 잃어버리는 거야. 눈 감고 명상한다는 거죠. 엥? 그게 명상. 뭐예요? 명상한다는 거야.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가만히 앉아서 아, 바람이 부는구나. 아, 해가 떴구나. 그냥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자연을. 바보 아니야 바보. 그러다 보면 자망. 해의 것들을 안- 떨쳐버릴 수 있게 되는 거야. 아, 내가 오늘 돈을 벌기 위해서 뭘 해야 되지? 이런 번뇌를 접어버리는 거야. 알겠죠? 네. 그다음 심재는 자기 마음 속에 있는 걸 깨끗이 비워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면 뭐냐면 도 닦는 거야. 도 닦는 거. 알겠죠? 도 닦는 거야. 가만히 앉아서 세상의 것을 추구하지 쌤 말고. 잠시만 전화 받아도 돼요? 네, 이거 전화. 모르는 번호로. 그거 아니야? 전화 인터뷰? 그거 아니야 그거? 전화 인터뷰. 터졌다. 야, 죄송해요. 다시 네가 걸어. 네가 가서 끊어졌어요. 받아. 아, 그래? 자, 한다. 전화 알겠죠? 인터뷰 같은데. 이 전화 인터뷰 대체 언제 와요? 아, 전화 인터뷰가 아닐 수도 있어. 아닐 수도 있어. 지금 거기서도 계속 조율 야, 중이래. 현서 받아. 받아. 야, 일단 받아. 뭔가 너네한테도 010으로 전화. 아니, 받아. 일단 빨리 받아. 나는 02로 왔는데. 넌 아니야. 야, 무슨 02야. 아, 부재중. 아, 이제 중이야? 안 짠해요. 자, 그러면 자, 도교 간단하게 해볼게. 도교는 자, 간단하게 자연의 순리를 따라야 돼. 글쎄, 임재가 뭔데요? 뭐요? 임재가 그래서 뭔데요? 심재. 도 닦는 거. 이것도 똑같은 거야. 그냥 도 닦는 거야. 좌망심재를 한마디로 도 닦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자연을 깨닫는 것. 아, 자연을 느끼는 것으로 생각하자. 알겠죠? 자, 그거 한번 도 닦으라는 얘기인 거예요? 아, 그렇지. 도를 닦으라는 거야. 여기서 말한 도는 자연을 뜻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연을 느끼라는 거야. 자연을 느끼면 뭐가 되냐면 얘네가 원하는 자 신선이 돼요. 신선. 모든 차별이 소멸된 평등하고 그냥 정신적으로 나는 이제 세상 모든 만물을 그 속에 녹아들었어 라고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데, 그걸 말하면 지인, 천인, 뭐 신인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한마디로 신선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죠? 그래서 도교는 한마디로 대하면 자연의 순리대로 따르는 것. 그래서 세속적인 것을 피하고 인위적인 것을 피하고 자연적인 것, 무소유 이런 것들을 실천하는 학문이 도교라는 거예요. 알겠죠? 요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 세속적 가치에서, 그러니까 이 세상은 계속해서 뭔가를 고민해야 되고 끊임없이 생산해야 되고 끊임없이 뭔가를 활동해야 되잖아. 그러지 말고 그냥 자고 일어나는 게 자연스럽듯이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야. 세상은 그렇게 이루어져 있고 자연이 그러한 가르침을 줬다라는 거야. 자연의 가르침을 따르라라고 얘기하는 게 도교예요. 알겠죠? 이해됐나요? 잠시만요. 네. 선생님, 이거예요. 자연의 순리를 따르자. 세속적이지 않고 이기적이지 않은 자연적인 무소유의 사람이 되자. 그게 맞아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됐죠? 네. 자, 그럼 우리 유불도 다 했어요. 유불도 다 했습니다. 유교, 불교, 도교. 자, 유교는 한마디로 말하면 도덕적인 사람이 되죠. 도덕적인 사람. 한마디로 뭐가 돼야 돼? 성인, 군자. 군자가 돼야 되죠. 자, 불교는 어떤 사람이 돼야 돼? 불상, 걔 누구야? 부처. 부처가 되려면 뭘 깨달아야 돼? 하나. 그거 현실을 깨달아야 오륜. 해탈의 경지. 오류는 유교고. 오류는 유교. 해탈의 경지에 들어가야 되죠. 해탈의 경지에 네. 들어가려면 모두가 유교에서. 평등하고 살생하면 안 되고 뭐 이런 것들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도교는 무위자연. 요것만 기억하면 돼요. 이 한마디로 모든 게 설명이 돼. 도교는. 알겠죠? 야, 자, 지금까지가 동양의 윤리관을 본 거예요. 그냥 아주 그냥 그럼 이제 볼 거는 뭐, 동양. 이제 볼 거는 뭘까? 서양. 몰라요. 이제 서양의 윤리관에 대해서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싫다. 난 서양 싫다. 서양 윤리. 자, 서양 윤리에서 일단 볼 거는 뭐냐면 여기 다 나와 있어. 의무론, 공리주의, 덕윤리. 그거 좀 보내주세요. 설명해야 돼. 이게 뭔가. 알겠죠? 의무론 공리주의 덕윤리 이런 윤리학에서 봤었는데. 규범 윤리학. 이론 규범 맞아, 그래서 왔어. 토대죠. 우리가 그것들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볼 거는 그래서 뭐냐면 일단 먼저 자연법 윤리예요. 자연법 윤리. 자연법 윤리에서 이제 더 발달한 게 칸트의 의무론이야. 그러면 자연법 윤리가 뭔지 얘기하도록 할게. 이게 약간 이제 도교적인 거랑 좀 비슷하기도 한데, 자, 자연법 윤리는 모든 인간에게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는 보편적인 법, 뭘 중시하는 자연법을 중시해요. 자연법을 중시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여기 자연법이 뭐냐라는 거야. 자연법. 뭘까 자연법이? 모든 인간에게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는 보편적인 법. 보편적인 법. 자, 사람을 죽이면 안 돼.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자연법이에요. 이런 걸 말하는 거야. 알겠어요? 예. 자, 그래서 근데 이렇게만 얘기하기는 뭔가 조금 모호하잖아 아직까지. 여기 윤리적 의사결정에서 자연의 질서에 부합하는 여부를 검토한다라는 건데 아직도 뭔가 모호해. 뭔지 그냥 자연적으로 종족 번식, 뭐 생존 요거와 관련된 걸 따르란 말이야. 번식, 생존,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해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위배되지 않는 법을 따라야 되는데 아직 이 말이 좀 모호해.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있냐면 누구나 다 인간은 자연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야. 어떤 성향을 갖냐면 자기를 보존하고 종족을 보존하고 신과 사회에 대한 진리를 파악하려는 성향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걸 말했던 대표적인 사상가가 누구냐면 아퀴나스. 자연법 윤리 사상가예요. 자연법 윤리. 자, 이 사람이 한 말은 뭐냐면 사람은 신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았어. 어떤 권한을? 자연의 질서를 권한받았어요. 자연의 질서라는 권한을 부여받았어. 그래서 그 자연의 질서대로 살아가는 사람만이 신의 의지에 부합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사람은 태어나면 무조건 이 신의 의지에 부합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요것까지는 알겠죠? 요것까지. 그럼 도대체 이 자연의 질서가 뭐냐라는 거예요. 이 자연의 질서라는 것은 생명의 불가침성, 그 다음에 존엄성. 요거는 자연에서 당연한 거잖아. 생명의 불가침성이란 건 뭐야? 생명을 누구나 해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다라는 거야. 그리고 생명은 가진 것 자체로 존엄하다라는 내용이야. 이거는 신이 우리한테 부여한 권한이야.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고 그냥 단순하게 지켜야 되는 것들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인간 양심의 자유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평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켜야지만 자연법, 자연윤리를 따르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대체 무슨 글씨예요 이게? 뭐 대체 무슨 말이야? 인간 무슨 양 말이야? 인간 양? 양심의 자유. 아, 미안. 자, 한마디로 뭐냐면 자연법이라는 것은 자연을 따르는 법인데 그럼 이 자연을 어떻게 따르냐는 거야. 그래서 이 자연을 아퀴나스는 신의 명령으로 해석한 거야. 이 사람은 신학자거든. 그래서 여기서 보여받은 신의 명령은 말 그대로 자연의 질서인데 자연의 질서라는 것은 이런 것들을 내포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야. 이게 자연법 윤리야. 신의 명령이 자연의 질서라고요. 생명을 존중해야 되고 생명을 해치면 안 되고 이러는 갑자기 이렇게 어깨춤을 추고 있냐? 알겠죠? 저기요. 이해됐나요? 근데 요게 조금 모호해. 왜냐면 야 신이 없는데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야 어떻게 모든 생명을 다 안 해쳐? 그러면 인간 뭐 먹고 살아? 이런 문제점들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자연법 윤리에서 바탕이 돼서 좀 더 세부적이고 좀 더 인간적인 법이 나와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의무론이에요. 의무론. 그러니까 자 자연법 윤리에서는 자연의 질서를 따르는 것이 지금 뭐야? 선이야. 그런 거예요. 이게 선이야. 이게 선한 행동, 도덕적인 행동이라고. 근데 그러면 돼지고기 먹는 우리는 다 도덕적이지 않은 거네? 맞아요. 맞아요. 이 자연법 윤리에서는 아니, 말이 안 되잖아. 그렇지? 그래서 우리의 행동이 도덕적이냐 도덕적이냐 않냐를 조금 더 원론적으로 설명한 법이 있어. 그게 바로 뭐냐면 칸트의 윤리예요. 이게 의무론이에요. 의무론. 알겠죠? 여기 예. 조금 어려워. 네.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잘 봐야 돼요. 알겠죠? 쌤. 네. 아니, 너무 어려워요. 여기 조금 어려워요. 여기 조금 어려워. 자, 근데 간단해요. 자, 칸트는 도덕성을 판단할 때는 행위의 결과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돼지고기를 먹었어 라는 결과에 집중하지 말고 동기나 의무를 중시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행동할 때 얘가 어떤 동기를 가지고 그 동기는 어떤 의무에서 실현이 됐는지 요걸 파악하자고 보는 거야. 이걸 파악할 때 도덕적이냐 도덕적이지 않냐를 구분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칸트 윤리의 특징이에요. 요 문장 이해돼요? 도덕성을 판단할 때 행위의 결과보다. 그 동기나 이유를 중시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치. 왜 그랬을까? 근데 또 걔가 그렇게 행동한 것에 대한 그 뭔가 법칙이 있겠죠. 그렇게 생각했던 바탕이 있겠죠. 그 바탕을 보잖아. 이해됐죠? 이해됐나요? 네. 네. 자, 네. 그리고 근데 이게 너무 다 개별적이잖아, 사실. 개별적인 이유들이 되게 많잖아. 행동할 때. 모두가 똑같은 동기에서 시작하지 않잖아. 다 각자의 동기가 따로따로 있고 각자의 생각들이 따로따로 있는데 그럼 그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아 이거 도덕적이다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엄쳐요. 그렇기 때문에 윤리적 의사결정 아 저거 도덕적이다라고 결론을 할 때는 보편화 가능성이 있어야 돼. 물으면 누구나 다 아 그건 도덕적 행동이 맞지라고 공감해 줄 수 있어야 돼. 아 이건 도덕적 행동이라고 모두가 다 99% 이상이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돼. 알겠죠? 거기에 플러스 당연적으로 인간의 존엄성은 지켜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동기나 의무가 이게 필요하다는 거야. 동기 의무를 보기 전에 이게 필요하다는 거야. 이게 알겠죠? 동기나 의무를 보기 전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려면 이게 있어야 이게 도덕적이다 않다를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야. 됐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정확히 뭔지 좀 보도록 할게요. 뭐야 왜 이래? 엄마? 미안. 아니에요. 자 그럼 칸트는 어떤 사람이 도덕적이냐? 그러면 이 동기가 뭐고 그 동기의 바탕이 되는 의무는 무엇이냐를 봐야 돼. 이 의무 뭐냐? 이제 그걸 얘기할 거예요. 알겠죠? 칸트가 말하는 의무. 알겠죠? 자, 인간은 이성적이고 그 다음에 자율적이란 말이야. 이성적이고 자율적인 인간은 어떻게 행동할 수 있냐? 보편적인 도덕 법칙을 의식할 수 있어. 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도덕 법칙은
정언 명령의 형식을 띠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또 다시 풀어서 봐야 돼. 자, 칸트가 생각하는 인간은 스스로 생각할 수 있고 그거 스스로 옳다 그르다를 분별할 수 있어요. 근데 개인 혼자 막 이렇게 여러 명의 가치를 가지고 하다 보면은 뭐가 도덕인지 정해지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이 보편적인 도덕 법칙을 성립시켜야 돼. 요걸 끌어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걸 끌어내기 위해서는 정언명령의 형식에 맞춰서 끌어내야 된다라는 말이야. 그러면 이 정언명령이 뭔지를 봐야 돼. 정언명령이. 자, 이 칸트가 말한 정언명령이 이거예요. 한마디로 내 의지에 준칙이 항상 동시에 보편적인 입법 원리가 될 수 있도록 행동해라. 자, 칸트가 말하는 의무로는 인간이 행동하는 이 도덕성을 판단할 때 의무를 보자라는 건데, 그럼 그 의무가 어디서 시작되냐라는 걸 바로 보고 있는데, 요 명령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야. 내 의지의 준칙이 항상 동시에 보편적인 입법 원리가 될 수 있도록 행동해라. 그러면 이거 자 볼게요. 내 의지의 준칙이 이게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양심이야. 양심. 한마디로 내가 생각하는 양심. 근데 내 양심이 보편적인 입법 원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게 되어야 돼. 그렇게 행동하는 게 도덕적인가?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칼을 들었어. 근데 나에게 약간의 잘못을 한 사람을 홧김에 찔렀어. 그럼 이거는 왜 도덕적이지 않냐라는 걸 설명을 할 때, 자, 내 양심은 뭐야? 누군가를 찔르면 돼, 안 된다라는 것을 충분히 구분할 수 있어. 그치? 네. 그리고 보편적으로 성립이 되려면 내가 찌르는 것보다 이 사람을 어디로 보내야 돼? 경찰로 보내야 되는 게 양심이야. 그렇게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네. 네. 그러니까 내 양심이 99%가 동의할 수 있어야 돼. 여기서 내 행동이 실현돼야 돼. 그러니까 가슴으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마음속에 이거를 지니고 여기서부터 행동을 해야 되는 게 도덕적인 행동이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네. 누구야? 내 하는 사람 누구야? 저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마다 내 양심, 내 개인이 갖고 있는 양심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 어떤 사람은 휴지를 잠깐 책상 위에 두고 집에 갈 수 있잖아. 그치? 네. 어떤 사람은 바로바로 쓰레기통에 넣어야 되고, 그치? 이 양심은 각각 그렇게 기준이 다 달라. 하지만 보편적으로 해야 되는 원칙이 하나 있죠. 모든 쓰레기는 어디로 가야 돼? 쓰레기통. 쓰레기통에 가야 된다라는 보편성이 있는 거야. 이거를 지켜야 된다는 거야. 내 모든 행동을 하기 전에는. 이걸 생각해야 돼. 알겠죠? 네. 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더 나아가서 빈칸이 없네. 빈칸 하나만 할게요. 자, 아까는 이제 보편화 관점이라고 해요. 아까 그 정언명령을. 아까 말했던 정언명령이 보편화 관점이에요. 여기에 더 나아가서 인간성 정식이 있어요. 요걸 또 지켜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너 자신의 인격을 에서나 다른 모든 정언명령 어디서 들었는데. 선생님이 수업 때 얘기했었을 거예요. 첫 번째 인간 어려워.
인간성 정식이요? 음. 항상 목적으로 대우해라. 자, 너네가 하는 행동들이 의무에서 시작되는 거 맞아요. 이 의무에서 시작된다라는 말은 이 의무는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의무여야 돼. 근데 거기에 하나를 더 추가한 거야. 공감할 수 있어야 되지만 거기에 플러스 사람을 수단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너의 행동 속에서. 알겠죠? 보편화 이 말이 그 뜻이에요? 어? 이 말이 그 뜻이란 거예요? 자, 아까 이 보편화 관점은 뭐냐면 아까 내가 말했던 그 모두가 다 공감할 수 있는 도덕적인 행동이어야 돼. 내 행동이. 근데 거기에 더 하나 추가하는 거야. 인간을 수단으로 삼지 말자. 인격성을 해치는 행동을 하지 말자를 플러스한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인간을 수단으로 사용했다라는 말은 바로 이런 거야. 자, 이거는 내 스스로 해야 되는 것도 되는데 내 현실의 삶이 너무 고통스러워. 내가 당장 빚 1억을 못 갚어.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그래서 이 고통을 끝내는 방법으로 뭘 선택했냐면 자살을. 죽음. 칸트의 입장에서 이거는 인간성 정식을 위배하는 일이야. 왜냐면 인격, 내 생명의 존엄성을 돈이란 가치 때문에 수단으로 내 고통을 해결해 버린 거거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더 나가서 자, 어떤 한 사람이 있어. 내 친구야. 정말 친한 친구. 근데 얘가 이 1억을 갖고 있는데 이 1억이 정말 얘의 모든 삶을 지금 지탱해주는 수단이야. 아니, 지탱해주는 거야. 근데 내가 뭔가 사기를 쳐서 얘의 1억을 가져왔어. 그래서 얘가 자살을 했어. 그러면 얘는 자신의 1억이라는 이득을 위해 이 사람의 목숨을 사용한 거나 다름없다는 거야. 이런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이해돼요? 네. 그러면 칸트를 다시 한 번만 정리할게. 아이씨, 기기가 안 먹어. 칸트를 한 번만 정리할게. 자, 칸트의 의무로는 자, 도덕 행동을 판단하기 위해선 동기나 의무를 봐야 돼. 근데 이 동기는 의무에서 실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의무가 뭐냐를 봐야 돼. 이 의무가 뭐냐를 보려면 두 가지를 봐야 돼요. 정언명령과 인간성을 봐야 돼. 이 의무가 정언명령과 인간성에 바탕이 돼서 내가 한 동기가 이거와 100% 똑같다면 내 행동은 어떻다? 옳다. 도덕적인 행동이다. 한마디로 이 얘기를 아까 그렇게 풀어서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칸트는 도덕적인 행동은 의무에서 시작한다라는 말이 맞아요. 근데 이 의무가 뭔지를 이렇게 푼 거야. 정언명령과 인간성으로. 알겠죠? 정언이죠? 정언.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 이해가 되나요? 전혀 되지 않습니다. 치킨 한 입만 먹으면 안 돼요? 그 이해될 것 같아. 자, 다시 얘기할게요. 구조야, 구조. 너무 어려워요. 행동을 판단하는 기준은 동기와 의무에서 시작이 돼요. 결과보다. 근데 동기는 이 의무에서 바탕이 돼. 그러면 이 의무라는 것은 이게 도덕적인 거란 말이야. 이 의무가 정언이랑 인간성이에요? 그렇지. 이 의무를 설명해 주는 말이 정언명령과 인간성이야. 정언명령과 인간성에서 비교해 봤을 때 내 동기가 이거에 100% 부합한다면 내 행동은 어때? 도덕적인 행동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자연법 윤리에서는 자연 자체를 도덕의 기준으로 봤다면 이거보다 조금 더 나아간 의무에서 도덕의 기준으로 본 거야, 칸트는. 알겠어요? 네. 아, 괜찮나? 네. 괜찮은 거 맞아? 선생님, 네. 그냥 영상을 다시 볼게요. 이걸 끄고. 그래도 선생님 되게 열심히 되게 쉽게 설명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안 되나?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윤리란 건가? 네. 보편적이어야 되고
인간 존중이 있어야 돼. 이 의무라는 것은 보편적이고 인간 존중을 하는 동기면 내 행동은 도덕적이다라고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는 거야. 네. 야, 여기에 한 가지 개념을 더 설명해야 되는데 괜찮나? 아니요. 한 가지 개념만 더 설명하자. 한 가지 개념. 아, 그러면 인간이 이렇게 아, 있다라고 칸트가 생각한 이유는 뭐냐면 인간 누구하잖아. 뭐라고요? 인간 누군데? 칸트가 이거를 사람들이 이걸 할 수 있다라고 요거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인간은 누구에게나 선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걸 할 수 있어요. 이 선의지라는 것은 의로운 것을 따를 수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야. 어떤 행위가 옳다, 아니다라는 것을 판별하는 마음이 누구 안에나 있기 때문에 이 의무에서 시작되는 행동을 할 수 있다라고 칸트는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알겠죠? 인간 의지에게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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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에게나 누구에게나 의지가 있다, 선의지가 있다. 선의지가 있어서 이 행동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칸트는. 이저 동기에 발현된 행동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도덕적인 행동을. 이해됐나요? 자, 그럼 도덕 마지막 정리할게요. 이거 의무론 하다 끝나겠네. 자, 마지막. 칸트야, 칸트. 칸트는 도덕적 행동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걸까를 봐야 돼. 어떻게 하냐면, 자, 동기와 의무에서 이 도덕적 행동을 판단할 수 있다라고 본 거야. 이게 도덕적 행동이는 얘가 지금 아연이가 한 행동이 도덕적이다, 도덕적이지 않다는 동기와 의무를 보면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근데 이 동기는 의무에서 시작이 돼요. 의무에서. 그럼 이 의무는 뭐냐? 한마디로 아까 말했던 정언명령과 보편성, 그 다음에 인간 존중. 요 두 가지에서 의무를 설명할 수 있어요. 도덕적인 의무라는 것은 이 두 가지에서 이 두 가지가 바탕이 돼야 돼.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바탕이 돼서 한 동기를 가지고 한 행동은 도덕적 행동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인간이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바탕을 칸트는 뭐라고 봤냐면 인간은 누구에게나 선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행동을 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한 거야. 감사합니다. 어렵니? 뭐 시간적 떠먹긴 해요. 요거는 선생님이 그러면 다음 시간에 문제를 좀 줄게요. 문제를 좀 같이 풀면서 생각을 해보자. 알겠죠? 네. 자, 그러면 일단은 모의고사 시간에 유불도는 문제를 풀어야 돼. 유교, 불교, 도교는. 그렇죠? 유불도? 유교, 불교, 도교 문제 풀어야지. 아. 그렇죠? 예.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그 13쪽 보면은 부인이 돌아간 이 책 13쪽. 13쪽이요? 네. 근데요.